봅시다. 137페이지에 17절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인데 이 주제는 단일 주제로서는 출제 문항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세어스 문제 이리 보면 돼요. 확인 설명 의무가. 근데 이게 이제 출제되는 대여섯 문제의 구성을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 법령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확인 설명과 관련된 규정이 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실무에서 네다섯 문제 일이 나오는데 그 실무에서 나오는 네다섯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서식 문제가 나와요. 서식, 확인 설명서 서식 문제가 나온다. 그 나머지 서너 문제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다 민법 문제, 공법 문제 물어요. 민법 묻고 공법 묻는 문제가 어떻게 해서 확인 설명 업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확인해가 설명을 하려면은 민법 지식, 공법 지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할 줄 아느냐, 모르냐, 그 민법을 묻고 공법을 묻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하나 사례를 던져드리면은 분묘기지권 가는 문제를 묻잖아요. 이건 확인 설명 업무 문제야. 그게 실무 문제로 분류되긴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분묘기지권 문제가 확인 설명 실무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분묘가 존재하는 임야의 매매를 중개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임야를 매수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매수할 그 임야, 중개 대상물인 임야에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몇 기 설치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럼 분묘 기지권의 성립 요건, 이런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아무리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분묘가 있고 성립되지 않는 분묘가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임야 현장에 가면은 분묘는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보이는데 보이는 분묘가 있다고 해가 무조건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라고 보면 안 되잖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분묘도 있고 뭐 안 되는 분묘도 있는데 그럼 그걸 현장에 간다고 해서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알 수 있어요? 머릿속에 뭐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담겨져 있어야 그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인지 인정 안 되는 분묘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에 관한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을 시험 지문 5개로 구성하는 이 문제도 실무 문제인데 확인 설명 실무 문제로 분류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하거든, 민법에서.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묻는 문제도 확인 설명 실무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면서 중개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한테 뭐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당신은 임차인을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알겠어요? 고정금 이런 걸 뭐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는데 그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느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 결국 주임법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실무 쪽에 한 10문제 내외 정도가 나오는데 이 과목에서 그 중에서 알겠어요? 한 6문제 내지 7문제 정도가 실무 쪽에 6, 7문제 정도가 다 어느 과목에서 공부한 걸 활용하면 풀린다. 주로 민법이에요. 또 공법이고 주로 민법이 더 많지만은 근데 개론 지식을 활용할 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공시법 지식을 실무 문제로 낼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세법 문제를 뭐다? 실무 문제로 낼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이때까지 기출 문제를 쭉 분석해 보면 실무 문제로 주로 무슨 과목의 지식을 활용 많이 하더라? 민법과 공법이지. 왜 그러냐 그거는 이 과목 출제하시는 분이 개론을 몰라. 공시세법도 잘 몰라. 알겠어요? 주로 민법 전공, 공법 전공자들이 이 과목에 출제하시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민법, 공법 위주로 묻는 거예요. 농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겠어요? 농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농지법의 규정을 알아야 임차인한테 설명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 농지법을 물어보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래서 중개 실무의 10문제 내외 정도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완성 과목이다. 종합 과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목도 80점을 맞춰야 고득점이 되는데 80점을 넘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실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과목에 걸 물어보는 실무 문제 때문에 민법, 공법 문제 때문에. 그럼 제가 강의를 모여가 8점 못 넘기는 게 아니고 뭐
민법, 공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 과목도 8점 넘기기가 어려운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대신에 이 과목을 8점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민법을 잘 못한다, 공법을 잘 못한다 해도 뭐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를 한 문제도 안 놓치고 다 맞추면 뭐다? 8점 나와요. 봐봐, 법령에서 30문제 내외라고 그랬잖아. 실무에서 뭐 10문제 내외라고 그랬잖아. 그럼 법령이 30문제 맞추면 70, 거의 5점 넘잖아요. 그렇지? 그래 되는 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법령에서 다 맞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30문제를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령 파트만 놓고 보면 65점 정도밖에 안 돼. 그렇지? 실수했는 거 감안하면. 그러면 실무에서 뭐다? 한 적어도 4-5문제, 반타작 정도는 맞춰줘야 거의 80점 근처까지 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래. 자, 그리고 1번에 이제 137페이지에 확인 설명의 법적 성격이라는데 한 10대 줄 적어 놨죠. 제 교재가 다른 교재하고 다른 특징이 알겠어요. 서론 부분을 많이 적어 놨어. 서론 부분.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는 문장은 없습니다. 이 10대 줄 중에는. 서론 부분이야. 아니, 이런 걸 그냥 읽어줌으로써 알겠어요. 확인 설명 의무라는 것이 어떤 차원의 의무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 직업에서 성격을 부여받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필요성이 있게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 행위를 통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질서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행위가 아니냐. 이와 같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신의 성실 공정한 중개의 의무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개사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기타의 방법으로 어린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적극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도에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하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과 입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킴으로써 또 그를 체크리스트화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중개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고,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서식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 종류별로 거래 물건의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설명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을 2007년도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종류별로 세분화, 몇 종류로? 4종류로 서식을 세분하여 확인 설명과 관련된 업무의 책임 범위를 보다 더 명확히 해왔다라는 거라. 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은.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업무냐? 확인 설명 업무는 내용 이리 봅니다. 양갈로 1번에 여기서부터 25조 1항 법조문이야. 이거 갖고 철저히 분석을 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동그라미 칩니다.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동그라미 칩니다. 확인 설명할 사항. 그런데 관로는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시행령 21조 1항이 정하는 사항. 주로 몇 가지 사항? 주로 9가지 사항 동그라미 칩니다. 조금 이따 보일 겁니다. 그걸 9가지 사항을 확인 설명 사항이라고 해요. 그 9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간데 법조문에는 확인이라는 2글자밖에 안 적어놨지만은 관련해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은 공부 및 현장 답사한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직접 확인 동그라미,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은 매도 의뢰인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한 방법으로 확인,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 줄 거 넣으면 됩니다. 이런 2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취득 동그라미, 이전 의뢰인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법조문에는 성실 정확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적어놨지만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실 정확의 의미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서 설명하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설명하고라고 돼 있죠? 하고를 동그라미 칩니다. 하고를. 설명을 줄 거는데 하고를 동그라미 쳐요.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동그라미 칩니다. 구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근거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설명해라라는 것이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법 규정이라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아시죠? 그 보충학습은 제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누구였다? 개업공인중개사죠. 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의 주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의무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의 의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장 자체는 성립이 안 돼요. 뭐냐?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뭐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확인 설명할 의무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안 해도 돼. 안 했는데 무슨 자격 정지 사용이야? 알겠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앞에 주어를 갖다가 뭐로 바꾸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바꾸면은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 안 하면 위반이죠. 위반이면 자격 정지가 아니라 뭐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래 되면 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까지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어. 그러나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할 때는 하고자 한다면은 누구와 똑같이 해라. 의무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것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해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때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알았어요. 요 단어를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만 위반이야. 자격정지 사유야. 이 문장은 확인 설명을 안 했다고 자격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확인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충학습을 한번 읽어봐요. 확인 설명의 주체는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다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확인 설명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되고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해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행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이 되고 그래서 무슨 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자격 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종전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했지만은 법이 개정되면서 무슨 사유로 바뀌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가게 되면 무슨 정지? 자격 정지의 대상이 된다. 위반 내용은 똑같은데 누가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제재가 같다 다르다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알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법조문을 볼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성실 정확이라는 이런 아주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느 정도 것 설명하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볼 거냐라는 거지. 에이? 어느 정도 것 설명하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볼 거냐라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현실로 가면은 상당히 뭐다 손해배상 책임 문제와 결부되어서 분쟁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 입은 의뢰인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당신이 불성실 부정확하게 설명하는 바람에 내가 피해를 입었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리 주장할 거단 말이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항변하고 싶어요? 내가 뭐 불성실했는데 내가 뭐 부정확했는데 나는 내 딴에는 한이라고 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입은 피해는 뭐다? 당신 스스로가 잘못 확인해가지고 입은 피해지. 왜 개업 공인중개사인 내한테 책임을 물어오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가 분쟁 사례로 제일 많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소송으로 갖다 쳐봐요. 가게 되면은 판사가 뭐다? 과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실 정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성실 정확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다. 그 판단의 잣대가 판사한테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말이지. 없잖아. 판사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저 중개업자는 성실 정확하게 중개 업무 수행했네. 이렇게 판단할 거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판례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가 나와버렸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 성실정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라 하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관계는 지난번에 강의했다시피 무슨 계약 관계다? 중개계약 관계라 그랬잖아. 중개의뢰계약. 중개계약 관계. 맞죠? 그렇지. 그래서 이 중개계약 관계를 맺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 대해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성실 뭐해라? 정확하게 제공해라.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개계약에서는 내용을 들다 보면은 그냥 뭐다? 중개를 해주세요라고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럼 중개가 완성되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것을 합의만 봤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실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중개계약은 민법상 무슨 계약과 유사하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위임계약. 민법에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럼 민법의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위임인이 있고 뭐다? 수임인이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거 아닙니까?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민법 681조에 민법 681조의 숫자는 필요 없어. 81조에 보면은 무슨 의무가 나오느냐 하면은 누구의 의무? 수임인의 의무 가는 규정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잘 봐요.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나와.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누구의 의무다? 민법상 수임인의 의무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이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민법에 누구의 의무로 나온다? 수임인의 의무로 나오는데 중개계약관계가 민법상 무슨 계약관계와 유사하니까 위임계약관계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의 지위와 유사한 지위에 놓인다?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하게 놓인다. 그러면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부터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거 아닙니까? 중개 업무를 처리할 때 잘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처리할 때는 민법상 누구처럼? 수임인처럼 이런 표현을 써요. 수임인처럼 무슨 주의를 다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중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판례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민법상 누구처럼? 수임인처럼 무슨 주의를 다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논리야. 알겠습니까? 이 중개 업무의 핵심이 바로 무슨 업무다? 확인 설명 업무거든. 알겠습니까? 확인 설명 업무라는 중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수임인처럼 무슨 주의를 다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그렇게 다 했다라면은 성실 정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한 거다, 안 거다?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무슨 관계와 같으므로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681조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취지에 따라 본직하는 것은 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취지에 따라 무슨 주의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서 매도 등 처분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92년도 2월 달에 대부분 판례인데 설명을 또 이래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는 매수인한테 당신이 매수할 부동산은 이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가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줘야 한다, 시켜준다? 시켜줘야 된다. 그게 중개 업무의 핵심이잖아요. 확인 설명해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해가 설명하면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볼 거냐라는 거지. 알겠지?
결국 이 판례대로라면은 등기부 발급받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제시받아가 등기사항 증명서에도 소유자가 홍길동, 주민등록증에도 뭐 홍길동 이렇게 동일 인물임이 확인이 됐다라면 이 매도는 실제 소유자 맞습니다라고 제대로 확인한 거다 안 거다? 한 거다라는 판례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럼 그런 정도로 확인해가 설명해 줬으면은 무슨 주의를 다 한 거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한 거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판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례는 이때까지는 그렇게만 나왔어. 그런데 거기에 등자, 주민등록증 옆에 등자에다가 제가 줄을 꺼놨잖아. 자, 그러면 이 판례는 어떤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 맞나 안 맞나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조사 확인해 볼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한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 조사 확인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조사 확인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사건이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증 이외에 다른 것도 확인해 볼 주의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취지의 판례라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부동산의 매매 등을 의뢰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동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판단한 것일 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만을 조사 확인하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의 판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는 자 등기권리증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 확인하여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하는 게 93년도 판례라. 그러면 위에 판례와 밑에 판례는 알으세요.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지 92년도 93년도인데 알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냐 아니냐 여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이외에 등기권리증까지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위에서는 그런 말 없었잖아.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의 조사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요 말만 있었고 등기권리증 이야기는 없었잖아. 그런데 밑에 판례에서는 93년도 판례에서는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하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필요할 때는 무슨 증까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 등기권리증까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 필요할 때는 그런 게. 그럼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아닌지 주민등록증 이외에 등기권리증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92년도 위에 판례에서는 등기권리증 이야기가 없었잖아. 그럼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동일인물이냐 아니냐만 확인했다 하더라도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 사건에서는 뭐다?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필요하다면은 이런 말이 했잖아. 그러면 또 등기권리증 확인해봐라. 그러면 등기권리증 확인하라는 소리야? 말하는 소리야?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소리입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민법에서는 그걸 사실관계라 그러죠.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등기권리증을 조사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93년도 판례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를 제가 줄 거놓고 각주 번호를 뭐 36번 붙여놨죠. 왜 붙여놨느냐 하면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좀 알고서 읽으면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밑에 각주 36번을 봐봐요. 특히 이 사건은 92년도 사건이 아니라 93년도 이 사건은 실소유자인 동생의 토지를 형이 뭐를 위조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매도하여 계약금 등을 편취하고 도피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의 체결이 매수의뢰인의 원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한 점과 매도인이 소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토지공부상 토지공부 가능한 기본적으로 토지대장을 말해요.
토지대장상의 주소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추가적으로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건이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93년도 사건에서 판사가 판결문 쓸 때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요 말을 쓴 이유가 형이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위조해가 주민등록증 위조해가 팔아먹고 도망간 사건이다 이 말이야. 무슨 지 알겠죠? 조금 더 각색을 합니다. 쌍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생과 형이 뭐다? 쌍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소유자는 동생이야. 근데 형이 쌍둥이다 바람에 뭐다? 형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팔아먹는데 주민등록증 위조해가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봐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주민등록증을 내봐라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위조된 주민등록증이니까 뭐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는 일치 불일치? 일치됐을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 소유자 맞나? 안 맞지? 주민등록증 위조됐으니까. 알겠지? 그런데 이 중개를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대장도 발급받아 보거든? 토지매매계약이니까.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누군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근데 토지대장의 소유자의 주소하고 주민등록증상의 주소하고 일치 불일치? 불일치더라. 그럼 원래 이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가 맞다라면은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상의 소유자가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불일치하더라. 그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과연 이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안 간다? 가더라라는 게야. 의심이 가더라. 그래서 판사가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이 표현을 쓴 거야. 그럼 필요하다면 매도인 당신이 실제 소유자가 맞다라면 등기권리증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러니까 등기권리증 내봐라. 이렇게 요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그게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주의 의무를 다하는 거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사건 케이스에 따라서 기울여야 될 주의 의무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건 케이스에 따라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판례 공부는 항상 뭐다? 이 마인드를 늘 명심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례를 공부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사건의 내용이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뭔가 사실관계 하나가 바뀌어버리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들이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도 알겠어요? 상담을 할 때도 일단 확실히 승소합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한번 붙어 봅시다. 승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비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정도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나왔는 판례 사건하고 비슷하긴 비슷해. 그래서 과거 판례 입장에 비춰보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사건의 내용이 똑같다 다르다? 조금은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이 또 달라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승소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일단 한번 붙어 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지. 무조건 이깁니다 라고 확답한다는다? 안 합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가만 변호사 선임 한다는다? 안 하잖아요. 내 혼자 나홀로 소송하면 되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럽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알겠어요. 외워버려요. 지금 이 92년도, 93년도 판례를 일반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따로따로 외워.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하는 게 판례 입장이다. 외워버려. 그러니까 또 다른 판례로서 뭐다? 만약에 매도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필요할 때는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까지 조사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하는 게 또 판례 입장이다. 이 둘 다 외워버리. 아시죠? 둘 다 외워본 그 사람한테 뭐다? 등기권리증은 꼭 확인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리 물어봐. 꼭 확인해야 되는지 확인 안 해야 되는지 자신감 있게 말을 뭐해. 케이스에 따라 다른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뒤에 가서 나오지 싶은데 물어볼게요. 알겠어요?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건재당권이 설정된 중개대상물이 많죠. 실제로는 은행에 대출받아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럼 건재당권이 설정된 중개대상물의 매매 거래를 중개한다 쳐봐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건재당권의 내용을 설명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죠. 매수인한테. 아까 취득 의뢰인한테 성실정에 설명하라고 그랬잖아.
매수인한테 설명해야 돼. 그럼 건재당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채권 최고액 하는 게 있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건재당권이니까. 그럼 채권 최고액만 조사 확인해가 설명하면 충분하겠어요? 아니면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 얼마인지까지 설명해야 되겠어요? 실제 빚처마다 대출받은 금액 1억인데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원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억 2천 채권 최고액만 조사 확인해가 설명하면 족한 건지 충분한 건지 성실하게 설명한 건지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는 건지 실제 피담보 채무액 왜 확인하는데요? 은행에서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준대. 계약 공인중개사가 은행 가서 물어봐봐요. 가르쳐 주는 거. 실제 빚이 얼마인지. 개인정보인데. 아니, 매도인이 우리 항상 선한 매도인만 존재한다고 믿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매도인은 자기가 팔아먹는 사람이잖아요. 알겠어요? 알려주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은행에서 안 가르쳐 준다니까. 뭐. 그렇게까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자, 봐봐요. 자, 그래서 알겠어요. 140페이지 봅니다. 뒤에 나오네, 다행히. 140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세 번째 줄부터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 판례는 나는데 중개대상 물건의 건재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충분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 말이야. 없으나 해놨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담보 채무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그러한 행위는 무슨 주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를 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뭐 된다? 위반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니 말이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하다 했잖아요 앞에서. 그러세요. 그런데 뒤에 실제 피담보 채무에 관한 문장은 잘 봐요.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의뢰인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계약 체결에 이르겠다라는 것이 잘못된 거지. 아마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하라라는 의무의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 판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충분한 거야. 그럼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나 거래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그래야 중개보수를 받으니까 실제 피담보 채무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생각도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진실인 양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거다. 알겠어요? 그 말은 결국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맞는데 설명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어떻게 해라? 제대로 해라라는 취지의 판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봐봐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누구한테 주어져 있는 거다? 개업공인한테 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하는 이 단어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그런 게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잘 들어봐봐요. 이 법률 용어 사전에는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능력을 가진 행위자가 보통의 평균적인 정도의 능력을 가진 행위자가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는 말은 이 상황 저 상황 다 다른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게야. 그런 개별적인 상황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 이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이게 더 어려운 게인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대한민국에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직업적 신분을 가진 집단이 있다 없다? 있다. 10만 명의 집단이 있다. 그런데 그 10만 명의 개업공인중개사 분들 중에는 능력이 뛰어난 분도 있고 능력이 떨어지는 분도 있다. 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맞아도. 그런데 제가 아까 보통의 능력을 가진 행위자가 했죠? 그건 뭔 소리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지만 그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속에서 평균적인 정도의 능력을 가진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적어도 요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저 상황에서는 요 정도 능력은 발휘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정도만 발휘하면 되는 게 무슨 주의를 기울이는 거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다.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냐 아니냐를 개업공인중개사라면 확인해가 설명해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집단 중에서 평균적인 정도의 능력을 가진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다 진정한 소유자냐 아니냐는 어느 정도 끝은 확인할 줄 안다.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가 확인할 줄은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사건에서 아까 주민등록증 위조 사건 있죠? 거기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까지 조사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하는 말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조사 확인했어. 했는데 중개대상물이 토지다 보니까 토지공부, 토지대장까지 발급받아 봤는데 토지공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일치하더라, 불일치하더라? 불일치하더라. 그렇다면 주민등록증이 위조됐나 변조됐나 이걸 조사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 실제 소유자가 맞다면은 무슨 증 소지하고 있지 않겠느냐, 등기권리증 소지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 보통의 능력을 가진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다 그 정도는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까지도 조사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의 능력을 가진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라면 과실이 있다라고 보겠지만, 그러면 건조당권이 설정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통의 능력을 가진 개업공인중개사라면은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할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만 조사 확인해서 설명하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울인 거다, 안 기울인 거다? 기울인 건데, 그러나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 놓여졌으면은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 그릇된 정보인지 진실한 정보인지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은 기울였나, 안 기울인다?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 정보가 마치 진실인 정보인 양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이런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자세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이다. 이런 판례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능력을 가진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할 주의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뛰어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뭐다?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능력까지 발휘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다? 평균적인 능력 정도의 능력을 넘어서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했으니까 더 바람직한 거지. 그러나 법은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판례를 통해서 봐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해가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무슨 능력은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능력은 발휘할 정도로 실력은 갖춰야 한다, 갖춰야 한다? 갖춰야. 물론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추면 더 좋은 거고, 더 좋은 건데 적어도 어느 정도 평균적인 정도의 능력은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중개사 자격 시험에 합격자들을 보면 뭐다? 깬더지퍼가 운 좋게 그렇게 합격한 사람도 있나 없나? 있겠죠? 그 사람은 어떤 자격증 따긴 땄으니까 그래서 능력은 있나 없나? 없잖아. 깬더지퍼가 운 좋게 땄는데 즉 평균적인 정도의 능력도 모질해잖아요. 지금 모질한데 어찌 증을 딱 붙다 이 말이지. 근데 법적으로는 그것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니까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중개업을 하는데 평균적인 정도의 개업공인중개사보다도 모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럼 그 사람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 허구한 날 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울일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행위, 이걸 무슨 행위라고 하느냐? 과실행위라고 하는 거야. 과실이라고 하는 게 뭐고 물으면 뭐다?
주의 의무 위반 행위를 뭐라 그런다? 과실이라 그런 거야.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다 하는 말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무슨 주의 의무가 있으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다 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토지프가 중개하는 사람은 허구날 중개하면서 뭐 친다? 사고 치는 거야. 과실 사고 치는 거야. 과실 사고 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공부를 대충 요령껏 해가지고 학교 가기보다는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대충 해가지고 겐토치프가 합격해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위반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과실로 사고 칠 가능성이 높죠?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때 되면 평균적인 능력을 발휘 못 하잖아.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물어보면 돼. 모르면 물어가면서 일하면 되거든. 알겠어요? 이웃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든지, 알겠어요? 또 전문가한테 물어보든지. 대부분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법무사한테 물어보고, 세무사한테 다 물어보면서 일 하나 안 하나?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물어가면서 하면은 사고 친다, 안 친다? 안 치는 거야. 근데 자격증까지 다가 중개업하는 사람이 허구한 날마다 일할 때마다 물어보기가 민망하잖아. 알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어디에서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점이 궁금해서 변호사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잖아. 하면 변호사님 뜩 들어보면서 당신 자격증 왜 땄어요? 이래 나온다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걸 대비하자면 제대로 따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건 좋아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런 게 때문에. 자, 그럼 다시 앞에 이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138페이지까지 끝났고 139페이지에 그 보충학습 해놨죠. 거기에 1번은 민법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을 제가 좀 소개해놨어요. 나중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한번 와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문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데 민법 681조 한번 봐봐. 수임인의 선관 의무회가 수임인의 위임인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 처리할 때 무슨 주의를 다해라? 선관주의를 다해라 하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야. 그런데 2번으로 가봐요. 그 690조 밑에 2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 하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법률 용어 사전에도 나오고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 이 정도의 능력 발휘하는 걸 선관주의 의무라 그래.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이 되거나 중개업자의 통상적인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개업공인중개사를 중개업자라고 쓰는 거는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거든. 그러면 이 중개업자의 통상적인 능력을 발휘해갖고는 건조당권이 설정된 중개대상물의 실제 피담보 채액을 조사 확인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통상적인 능력을 발휘해가 확인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은 아예 모릅니다. 모릅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소리예요. 괜히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전달계가 의뢰인이 믿고 거래계약체계가 피해를 입었다라면 그러한 행동은 바로 무슨 주의의무 위반이다?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다라는 거야. 그 여러분들 양도소득세가 가장 그럴 위험성이 높아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있잖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면 또 양도하는데 도장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안 찍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양도소득세 계산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할 줄도 모르면서 괜히 양도소득세 얼마 안 나옵니다 하면서 매매계약 도장 찍으셔. 이렇게 유도했다가 나중에 양도세 왕창 나와봐요. 그러면 그 매도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 물어온다 안 물어온다? 물어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면은 누구한테 상담하세요? 세무사한테 상담하세요.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런데 자기가 자신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200만 원 이상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매계약 도장 찍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수받아 문다 이 말이지. 근데 나중에 1000만 원 나왔다 쳐봐요. 에? 그럼 매도인이 개업권한테 책임을 물어올 거다 물어올 거다? 물어올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양도소득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조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확인 설명할 사항도 아닌데, 알겠어요? 괜히 그릇된
세금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계산회가 설명해 주든지 그러면 그렇죠. 그런 자세를 가지라라는 소리라 이 판례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어박스 밑에 판례가 또 읽어보면 계속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 줄 거예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를 하기 이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목적 부동산의 하자나 지인이 대리관계 접촉 등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무슨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이 선관주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존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외의 동그라미 칩니다.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 판단하여 주의 의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입장에 있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잘 봅니다.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에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인데 이 매도인은 개업공인중개사 갑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매수인은 개업공인중개사 을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중개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지? 자, 그러면 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한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 설명을 이 사람한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니까 해야 되죠.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몇 명이고? 갑이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을이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어? 둘 중에 아무나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말뜯을 수는 없잖아. 공동 중개를 하니까 두 사람이 어찌됐든 책임지고 확인 설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주로 누가 할까요? 을이 할까요? 갑이 할까요? 갑이 하죠. 왜? 이 사람한테 설명할 내용은 매도하는 물건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물건 정보잖아요. 그러면 매도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물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주로 실무에 설명할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설명을 하든지 이 사람이 설명하든지 둘 중에 아무나 하면 돼. 아무도 안 했어.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서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인데 갑도 업무 정지, 을도 업무 정지 일이 되는 거야.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실무에서 이 사람이 하거든? 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짝대기가 있나 없나? 없잖아요. 짝대기가 없다 하는 건 갑과 비 사이에는 직접적인 무슨 관계가 없다. 요 판결문 표현대로라면은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야. 알겠습니까? 즉 중개계약 관계가 있나 없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갑의 개입을 B는 신뢰한다, 안 한다? 신뢰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뢰하는 B에게 무슨 주의를 다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가 설명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개계약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탁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다 이게. 알겠습니까? 판례는 사건의 내용을 좀 알아야 이해되기 쉬워요. 직접적인 위탁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말을 판사가 쓰는데 이 도대체 뭔 소리냐? 공동중개 과정을 전제로 이야기한 거야.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하는데 이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쉬워요. 자, 여러분들 저 앞에서 우리가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부한 적 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영장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거 외운 거 있잖아. 그렇죠? 자동차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야. 자, 듣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영장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하는 요 중개대상물은 잘 들어요. 누구만이 고유전속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고유전속조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말해. 그러면 거기 안 속하는 자동차 있죠? 자동차 있죠? 자동차는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든 일반인이든 누구든 간에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선박도 뭐다? 선박 매매 중개를 누구나가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도 선박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다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무슨 얘기지? 자, 근데 자, 여기서 봐봐요. 다만이 나온다 이 말이야. 자동차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했잖아? 개업공인중개사도. 근데 못해요. 왜 그러냐? 다만 이 자동차라는 게 자동차 관리법을 만들어 놨더라고. 자동차 관리법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 관리법 안에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동차 매매 중개를 하려면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매매상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만 했지 자동차 매매상 등록 했나 안 했나? 안 했잖아. 그리고 결국 자동차 매매 중개는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하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에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야. 그럼 역으로 대한민국의 자동차 관리법이 안 만들어졌다 쳐봐요. 없다고 쳐봐. 가정해봐. 그러면 우리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분들도 자동차 매매 중개업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소리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자동차 매매 중개업도 부동산 중개업하고 같이 하고 싶어? 같이 하고 싶어? 하고 싶으면 우야면 되노?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무슨 등록을 매매상 등록을 별도로 또 하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겸업이 되는 거지. 겸업.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있나 없나? 없잖아. 겸업 제한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6가지로 제한하고 있지. 알겠습니까? 겸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래서 겸업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겸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다른 법에서 또 규제를 하고 있으면 그 다른 법의 규제를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는 요 이치를 터득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조건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중개대상물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다르지 않다 하는 말은 무슨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도 규제하고 있지 않은 거 설명하면 쉬워져요. 여러분들 저 앞에서 중개대상물 공부하면서 권리금, 상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공부했잖아. 토지 아니잖아. 건물 아니잖아. 임목 아니잖아. 재단 아니잖아. 맞죠? 그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공부했죠? 그러다 중개 뭐하나? 상가 권리금 거래 중개 뭐해요? 해요? 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토지, 건축물, 임목, 감지단, 공장재단 하는 그거는 뭐다? 그것만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거는 누구만이 고유전속적으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고유전속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닌 사람이 등록도 안 한 사람이 토지 매매 중개업을 한다, 건물 매매 중개업을 한다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무등록 중개업이 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 조금씩 카메라만 안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는데 알겠어요? 돌아가기나 말기나 해볼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법제 3조에서 안 적어놓고 대통령령, 시행령 2조에서 적어놨거든요. 시행령 2조에 적혀져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야. 그래서 제가 시행령은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얄밉다 이런 식으로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왜? 만약에 시행령 2조를 대통령이 만들면서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서 자동차도 적어줬다 쳐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말고 자동차도 적어줬다 쳐봐. 그러면 자동차 매매 중개업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한다 못 한다? 하게 되는 거예요. 별도의 매매상 등록도 안 하도. 알겠습니까? 그런데 안 적어줬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얄밉다 안 얄밉다? 얄밉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유전속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뭐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람직하겠어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무슨 성 부족 때문에 전문성 부족되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알겠어요? 직업인들과의 뭐다 밥그릇 싸움이 나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자동차를 갖다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집어넣어줘봐. 그러면 자동차 매매상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 밥그릇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또 뺏긴다 안 뺏긴다? 뺏기는 결과가 되거든. 알겠습니까? 그런 걸 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뒷페이지로 가봅니다. 140페이지. 저 위에 또 판례 또 하나가 있어. 판례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에 무슨 의무는 손해배상, 확인 설명 의무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 의무로 책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공인중개사법이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나서 이런 건 제가 그냥 퍼뜩 읽은 이유가 봐봐요. 판사가 판결문 쓸 때도 봐봐요.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런 말 쓰잖아.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렇다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점,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는 게 근거야, 근거. 그 근거가 그러하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맺겠다. 이 말. 어떻게?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공짜로 무상으로 중개를 했다고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가 면제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중개계약 있잖아. 이 중개계약 유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이에요? 유상이잖아. 보수 지급에 관한 의사표시가 포함된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나 의뢰인 니는 내 친구니까 니는 공짜로 중개해줄게 라고 중개계약 체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무상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유상계약은 그냥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유상계약은 원칙적으로 뭐다?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슨 계약도 가능하다. 무상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상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확인 설명을 위반해가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제한된다. 져야 된다. 하는 그 판례다. 알겠습니까? 저는 이런 판례를 통해서 알겠어요. 뭘 느끼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알겠어요. 여도 지금 뭐 요양보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병사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요양시설에 가서 무료 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왜? 무료 봉사잖아. 대가가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근데 그 잘못 봉사하다가 보면은 뭐다, 목욕시켜드리다가 잘못 봉사하다가 뭐다, 넘어뜨려가지고 뭐다, 골절상 생기고 할 수도 있다. 있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된다.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선의로 봉사한다고 하다가 뭐다 피해를 발생시키니까 나는 책임 안 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대가도 없이 사고 치면 책임만 져야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하시잖아. 알겠어요? 그 대단한 분들이야. 알겠어요? 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는 게 알겠어요? 전부 다 판례들 공부한 거죠. 무슨 주의에 따른 판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따른 판례. 제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강의를 상세하게 많이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수험생들한테 오히려 뭐다 비난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은 그냥 뭐다 외화뿐만 편한 걸 갖다가 자꾸 뭐다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따른 판례 사례들을 이해를 시키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힘들어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힘들더라도 이해를 해보고 나면은, 깨달아 나면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부가. 알겠어요? 양갈로 2번에 확인 설명할 사항에가 시행령 21조 1항인데 아까 제가 주로 9가지 가는 거 메모했었죠. 1번부터 9번까지가 확인 설명 사항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9가지 주로라는 말을 왜 붙였겠어요? 주로 9가지 있겠어. 그럼 주로 9가지 가는 거는 이 9가지 말고도 설명 더 해야 한다는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행령 21조 1항이라는 것은 옆에다 적습니다. 그 양가로 2번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시행령 21조 1항은 예시규정이에요. 예시규정. 예시규정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이 단어에 열거규정이에요.
근데 시행령 21조의 건 무슨 규정으로 봐야 된다? 예시 규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야. 확인 설명할 사항들을 예를 들어 놓은 거지 열거해 놓은 거 아니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걸 열거 규정으로 보면은 여기에 안 적혀진 거는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 안 적혀져 있는 것도 거래상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면 설명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 9가지를 외웠나 안 외웠나를 잘 안 물어봐. 옛날에 초창기 시험에서 자주 물어봤는데. 알겠습니까? 이거는 열거 규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치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중개대상물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임목, 재단, 공장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확인 설명할 사항이 같겠나 다르겠나? 다르지. 토지라도 있죠. 토지라도 그 토지가 임야냐 농지냐 공장분이냐에 따라서 확인 설명할 사항이 다 갖다 달라진다. 다 달라지게 마련인데 알겠어요. 그걸 법조문 만들면서 물건의 종류별로 확인 설명 사항을 다 적을 수 있나 없나? 없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예시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공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9가지는 좀 외워주는 게 좋아요. 별표해놔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걸 외울 때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즘을 생각하면서 좀 자꾸 반복해서 읽어줍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수험서 책이 몇 권이에요? 6권이잖아. 이 책 빼고 나머지 5권이잖아. 왜 그 5권이 시험 과목에 들어갔느냐? 그걸 생각하면서요. 1번부터 9번까지를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9가지 확인 설명 사항이 잘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외워집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자, 근데 주의를 좀 주겠습니다. 알겠어요? 주의를. 거기 5번, 6번, 7번 새까맣게 찔해놨잖아. 그렇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둡니다. 일단은 5번, 6번, 7번 옆에다가는 알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태에 관한 자료, 상태 이렇게만 적어놔도 됩니다. 그럼 대충 알게 돼 있어. 상태. 자, 그리고 이 9가지를 지금 못 외웠지만은 대충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해가. 아까 확인했잖아. 확인했는데 뭐다?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이 주로 9가지를. 기억력 좋으네. 아까 봐봐요. 확인 옆에 관로에가 장글실 제가 메모해놨잖아. 직접 확인, 그 다음 뭐 자료 제출 요구 확인 했잖아요. 자, 그 말이 어디서 티 나왔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공시법을 왜 공부하느냐? 공시법을. 바로 이 확인 설명사항들을 확인해가 설명하라 돼 있잖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공부상 확인이에요. 공부상 확인하려고 하면 뭐 등기사항 증명서 볼 줄 알아야 된다 몰란다? 알아야 되고 지적공부 볼 줄 알아야 된다 몰란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공시법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알겠어요? 아까 직접 확인, 자료 제출 확인 했는데 5번, 6번, 7번이 바로 무슨 제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자료 제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5번, 6번, 7번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더라도 5번, 6번, 7번은 확인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누구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측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5번, 6번, 7번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되 필요하다면은 누구한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무슨 제출을 요구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가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이 몇 번이다? 5번, 6번, 7번이다 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미 냈고 또 잡아요.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 중에 필요에 따라 매도 의뢰인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리 물어. 아닌 것은 이리 물어. 그럼 5번, 6번, 7번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거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항을 다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박스 밑에. 그래서 시행령 21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 중개 완성 시에 작성 교반화 확인 설명서의 대상 물건의 표시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방향, 내진 설계 적용 안 외워도 돼요. 내진 능력,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차장, 판매 및 의료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비실, 관리주체, 비선호시설 등의 기재하도록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 봐야 된다? 예시 규정이라고 봐야 된다. 지금 제가 쭉 읽은 거 있잖아. 내신 설계가 어떻고 내진 능력이 어떻고 이런 거는 그 위에 9가지에 적혀져 있어? 안 적혀져 있어? 안 적혀져 있죠? 안 적혀져 있어도 주거용 건축물의 매매 거래를 확인 설명할 때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의 여부까지도 확인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시 규정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확인 설명서 서식을 나중에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알겠어요? 자, 따라서 계속 읽어봐요. 시행령 21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한 성실정하게 설명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 판례는 아까 나왔잖아. 건재당권이 설정된 중개대상물의 경우에는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할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피담보 채무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치 진실인 양 어린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런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5번째 줄에 봐봐요. 141페이지 5번째 줄에. 또 다른 판결문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 그거 줄 거예요.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 그거 줄 거예요. 그래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느냐 하면은 실제 피담보 채무에 고리 적어봐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 하는 그 밑에다가 실제 피담보 채무에 고리 적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소리잖아.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이다 위반이다? 위반이다 이리 보겠다라는 게. 그럼 결국 이 판례에서는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회가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설명을 하게 된다라면 제대로 설명해라 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제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라? 설명? 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알겠어요? 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알겠어요? 설명을 하려면 뭐다 제대로 해라 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근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안 해봐요. 안 해봐. 현실에서 안 해봐. 고객이 원하는 정보인데도 설명할 사항이 아닙니다. 걔가 안 해줘봐. 안 해줘봐. 계약서 도장 찍나 안 찍나? 안 찍는 거죠. 알겠어요? 그게 서비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영업을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만 기울여가 될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더 고도의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것 때문에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 순간 무슨 주의를 발휘할 능력은 갖췄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발휘할 능력은 갖췄다 안 갖췄다? 갖췄다고 봅니다. 그 평균적인 능력은 갖췄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개들 짚었던 거 했던 간에 알겠어요? 그러나 결국 실전에 가가 개업을 해가지고 살아남으려면 평균 정도의 능력만 갖고는 살아남다 못 살아남다? 못 살아남는 거라.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업해가 영업하면서도 뭘 해야 된다?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계속.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부동산 특강 어디서 개찬다 카더라 하면 그거 가가 또 뭐다? 시간 나면 또 들어보고 알겠어요? 또 학교에 지나갈 기회가 있으면 또 지나게가 또 더 많은 공부를 쌓아보고 알겠어요? 묵고 사는 것도 바쁘지만 알겠어요? 이 학교 공부는 투자입니다. 투자. 제가 볼 때는 투자. 미래를 향한 뭐다? 투자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70이 돼가 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뭐 투자가 아니지. 알겠어요? 소유권 삼아서 오시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참 다 즐거워해요. 소유권 삼아서 공부하러 오시면. 옛날에 저 대구 시내에서 학원에서 강의를 한번 할 때 알았어요.
그 한 70 가까이 되신 분, 60 한 8 되신 분인데 수업을 공부하러 오시는데, 그러세요. 쉬는 시간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는 뭐 이 자격증 따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세요. 제가 이 나이에 자격증 따가 뭐 하겠어요? 뭐 중개업을 한 데 써먹겠습니까? 하는데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학원 오는 것이 상당히 즐겁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뭐가 그리 즐거운데요?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려울 긴데. 그러니까 어렵기나 말기나 하네. 그건 둘째고.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이해되겠죠? 그런데 학원 오니까 내보고 오빠 하는 뭐 여동생들이 일이 많은데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알겠어요? 50대 아주머니가 오빠 하는데, 알겠어요? 그러다가 뭐 점심 같이 먹자 하는데, 알겠어요? 얼마나 즐겁나, 말이에요. 그런 동생들 없으면 뭐 맨날 친구분들이 저녁에 불러내가 뭐 술이나 먹자 하는데,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결국 그분이 몇 년간 공부해, 아직도 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한테 수업을 6년 들었어요. 저한테. 알겠어요. 근데 그분은 6년 듣고 났지만은 1차 민법 있죠. 민법 수행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시험 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연세가 드셔서 다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에? 그런데, 알겠어요. 그, 선생보다 더 낫다 하는 게 수험생이 민법에 대해서 물어봐. 그러세요. 입에서 어떤 소리 나냐. 민법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요리돼 있다. 그래서 이걸 저렇게 조문까지도 알아버려요. 하도 자꾸 들으냐니까. 그러세요. 민법은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거든요, 그게.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조금만 참아요. 요 양갈로 3번까지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요건? 자료요건이라는데, 땡땡 봐봐요. 이게 법점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찍어 매도의뢰인, 임대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무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줄 거는 됩니다.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자료? 상태에 관한 자료. 그 상태에 관한 자료가 몇 번이다? 5번, 6번, 7번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한 5줄 더 내려가 봐요. 5번, 6번, 7번 상 이외에도 돼 있죠? 이외에도 줄 거 놨잖아. 동그라미 딱 치고 무슨 권리? 실제 권리관계 및 미공시 중요 물건의 소유관계에 대해서도 매도 의뢰인 등에게 문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러냐? 관료안에 보면 확인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의 작성 요령 참조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눈으로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실무조로 가야 됩니다. 실무조로 가야 됩니다. 자, 349페이지로 갑니다. 349페이지에 가면은 서식이 보입니다. 무슨 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이라고 번호가 붙었죠. 주거용 건축물 동그라미 칩니다. 그 중개대상물이 주거용 건축물일 때 사용하는 서식이 바로 뭐다? 확인설명서 원 서식이라.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하는 제목이 있죠. 자, 기본 확인사항 동그라미 딱 치놓습니다. 눈에 확 띄게 동그라미 치놔봐요. 큼지막하게.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딱 넘겨봐봐요. 350페이지에 보면은 2번 제목이 무슨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니까 세부 확인사항 동그라미 치고 밑에 9번이 있죠. 9번 읽어봐요. 줄 거 됩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하는 거 있죠? 서식 안에. 장글씨로 있잖아요. 장글씨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그 다음에 그 밑에까지 10번이 있죠? 10번이 뭐로 됐어요?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동그라미 치놓고 줄 것 던짐. 그 다음에 11번도 벽면 및 도배 상태죠? 그 다음에 12번이 환경조건이죠? 그것까지 다 줄 거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부 확인사항란에 기재되는 것이 몇 가지? 4가지잖아요. 9, 10번, 11번, 12번. 그래 돼 있죠? 그렇죠? 자, 351페이지 봅니다. 351페이지 보면 이게 작성 방법에 관한 거야. 확인 설명 작성 방법인데 거기에 세부 항목 하는 제목이 있죠? 세부 항목에 1번 봐봐요. 1번 봅니다. 1번의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는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한 사항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와 그 다음 잘 봐요.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부터 몇 번까지 12번 환경조건까지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여부를 적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요 문장대로라면은 다시 앞으로 갑니다. 141페이지로 갑니다. 141페이지로 가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했잖아.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태의 자료는, 상태에 관한 자료의 범위는 5번, 6번, 7번 이외에도 무슨 사항까지도 실제 권리관계 및 미공시 중개업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도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다시 정리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따르면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나눠 기재하잖아. 세부 확인사항이란 단어의 뜻이 이런 거예요. 세부 확인사항의 단어의 뜻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되 필요하다면 매도 의뢰인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을 무슨 사항?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란에 적는 것들도 많았잖아. 그럼 기본 확인사항이란 단어의 뜻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부상 확인하든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든 어찌됐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될 사항을 무슨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거다?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확인설명서 서식의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서 나누어서 기재하잖아. 나누어서 기재하는데 설명했는 걸 그거 적는 거예요. 적으면은 기본 확인사항란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맞죠? 세부 확인사항란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해가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지지만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누구도 매도 의뢰인 측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확인설명서가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양식을 만든 취지가 중개 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뭐하고자 한 거다? 구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으로 양식을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옛날 서식은 2001년도 이전에는 확인설명서 서식이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구분 안 돼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쭉 기재하게 돼 있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옛날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확인설명서가 4종류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확인설명서 서식이 한 종류밖에 없었어. 알겠어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살리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지. 근데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확인설명서 서식이 4종류로 종류별로 나누어지고 확인설명서 서식의 기재 항목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본 확인사항과 뭐 세부 확인사항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 문제로 이 문제가 거의 매회 나왔어요. 뭐 확인설명서 원서식에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을. 그럼 답은 뭐고? 기본 확인사항이 답이 되는 거예요. 확인설명서 원서식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답이 뭐고? 세부 확인사항 걸 답으로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짜는 게 됩니다. 그게 실무 문제입니다. 서식 작성 실무 문제. 그리 나온 거지. 여러분들 서식의 실무는 딴 거 못 물어요. 이 서식에 어떤 것들을 기재하느냐 기재 안 하느냐 그걸 묻는 게 실무 문제야. 구체적으로 펜대 들고 어떻게 기재하는지는 물어본다 못 물어본다? 못 물어봐요. 그거는. 객관식 시험으로 왜 물어보노 그걸. 알겠습니까? 근래 실제 그게 저 중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자격증 따고 실습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런 거죠. 아까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원서식을 봤는데 그 원서식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이잖아.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기재한다 한다? 기재한다 한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면 아파트도 주거용 건축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럼 아파트 매매 거래를 중개할 때 확인설명서 마찬가지 작성해야 되거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기재한다 한다? 안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기재해야 될 거 어떤 건지 알아야 실무에서 작성할 거 아닙니까?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알아야 또 기재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 아까 340 몇 페이지 다시 봐봐요. 확인설명서 서식에 보면은 349페이지가 원서식이죠? 그런데 349페이지에 그 기본 확인사항에 보면 1번 대상물건의 표시에 건축물 옆에 구조가 있죠? 구조 밑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진하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죠. 그 옆에 내진 능력도 기재하죠? 그렇지? 그런데 한 장을 넘겨봐봐요. 다음 페이지 봐봐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잠깐 잘못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내진 능력가 그게 개업공인 세부 확인 사항에 보면 소방하는 거 있죠? 소방 옆에 보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 나오죠? 그걸 기재하게 돼 있어. 근데 그 옆에 장글씨가 당구장으로 많아요. 이걸 설명하다고 보면 잘못했었네.
거기 작은 글씨가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읽어버리면 이래요. 그래서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아파트 매매 거래를 중개했을 때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기재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꼭 기재합니다. 그 소방시설로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가 중개 대상일 때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왜 안 하느냐? 그런 관련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뭐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설명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야. 이런 것들을 실무 문제에서 묻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41페이지를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읽겠습니다. 한편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또는 임대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뭐한 경우? 불응한 경우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한 사실을, 불응한 사실을 매수인차량에게 설명도 하고 설명하고 동그라미 치고 확인 설명서에 뭐 떠야 된다?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 동그라미 칩니다. 구두로만 설명만 하면 안 돼요. 기재까지 해야 된다. 어디에다 기재하라 돼 있어요? 확인 설명서에 기재한다. 아까 기재한다 하는 말도 읽어봤잖아. 작성방법에서.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란에 기재를 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기재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요구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 조문이 옛날 법에는 없었어요. 없는데 최근에 신설했습니다. 옛날에는 법에 없으면서도 정표를 요구했다, 안 했다? 했지만 지금은 법에 조문을 두고 요구를 하는 거야. 조문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죠. 옛날에는 법적 근거도 없이 신분증 가하십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지금은 법적 근거에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야. 이게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알겠어요? 확인 설명 의무.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래서 작성 교부 의무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으로 하겠습니다.